세 번째 시간은 외국인 계절 근로제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외국인 계절 근로제가 어떻게 시행되었나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관련 협회 관계자분들이 농촌의 계절적 인력난이 너무 심각해서 고용허가제와 같은 상시 고용제도가 아니라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계절에만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그런 농업과 관련된 협회 그 분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 2013년, 2014년경에 처음에는 고용노동부를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렇게 잠깐씩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가 나빠질 수 있다고 이제 계속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농촌에 있는 이런 협회 분들이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법무부 등 다른 부처들도 이제 계속 그 이후에 찾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제도 말고 계절적으로 좀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겠느냐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결국 법무부가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제 그분들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절 근로자 제도가 시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이제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하반기 그러니까 10월에 이 제도가 충북 계산군에서 제1차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실시가 돼요. 그 다음 해인 2016년 상반기에는 충북 괴산군 말고도 단양군 또는 보은군, 강원도 양구군 이제 이런 데에서 2차 시범 사업으로 이제 같이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충북의 음성군이라든지 충남의 서천군이라든지 경기도 포천시 그리고 전북 진안군에서 또 3차 시범 사업으로 실시가 됐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시행을 해요. 그런데 17년 시행하고 18년, 19년 갔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을 했지만 한 명도 입국하지 못해서 거의 이 제도가 중단된 상황에 처했죠. 그래서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은 지자체 수와 실제로 활용한 지자체의 수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시죠. 계절 근로자의 유입 방식은 원래 3가지 방식이었어요. 첫 번째 방식은 기초지자체와 외국의 그 지자체 간 MOU를 체결해서 이제 유입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우리나라에 있는 결혼 이민자의 형제라든지 친척, 그 나라에 있는 외국에 있는 그 형제나 친척을 데려오는 방식이 이제 두 번째 방식이고, 세 번째 방식은 결혼 이민자의 이제 친족이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 그 친족을 활용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3가지 방식으로 이제 계절 근로자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배정된 계절 근로자의 수와 실제로 입국한 계절 근로자의 수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은 계절 근로자 제도를 거의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2020년 농업부문에 약 5,000명 이상 배정되어서 한 4,0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한 명도 못 들어와서 제도가 중단되었죠. 2020년
저와 저희 연구팀들이 현장 조사를 했다고 했었죠. 그때 현장 조사를 할 때 경북도를 방문해서 이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경북 영양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죠. 2020년 경북 영양군은 계절 근로자를 한 400명 이상 배정받았는데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자 농가에 고추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굉장히 이제 인력난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군한테 이제 계속 부탁을 해서 영양군이 베트남 근로자 380명을 데려오기로 이제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2주간 자가 격리 비용을 다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농가가 7대 3의 비율로 나누어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2주간 자가 격리 비용이 1인당 2주 자가 격리하는데 약 140만 원이 들고 비행기 비용도 되고 공항에서 자가 격리 장소로 그때 울진군 백암온천 근처에 어디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을 부담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경북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충북에서도 그 전에 바로 노력이 있었는데 질본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2주간 자가격리 비용을 그 충북에서 담당할 테니 데려오게 해달라 그랬는데 당시 이제 질본에서 중국이라 이거는 좀 어렵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경북 영양군은 우리는 중국에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에 감염이 적은 베트남에서 데려오는 거라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좌절된 거죠. 그 원인은 두 가지였는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계절 근로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다라는 베트남 정부의 보증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외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도 자기네 노동자를 우리나라로 보내서 그 당시 이제 3개월 취업이었거든요. 3개월 취업 후 돌아와서 자기 나라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어떡하겠느냐.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자국민 출국을 불허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입국할 날 딱 일주일 전에 전격적으로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뭐 괴산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경북이 성공하면 우리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북이 좌절되자 다른 지자체들도 결국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농가의 어려움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농촌 인력난이 너무 심각해지자 인건비가 또 막 상승하지요.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었어요. 그래서 농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인력 업체를 통해서 미등록을 소개받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또 다른 노력을 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노력이 도시와 농촌 간의 도시의 실직자를 농촌에 알선하는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등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농가는 고용만 해라 라는 정책이었어요. 정책 자체는 매우 이상적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었다라고 이제 판명이 났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숙식 문제예요. 농촌에 이제 오래된 집이나 또는 뭐 마을 회관에서 묵게 했지만 내국인이 농촌의 마을 회관에서 자면서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거리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농촌에서 가까운 지역의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도시에서 먼 지역인 경우에는 내국인이 기피하고 그 지역으로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촌의 육체 노동은 도시의 육체 노동과 다르다. 그러니까 농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일을 못 하시더라라는 것도 문제였고요. 특히 이제 숙달 기간의 문제였는데 농촌의 그 일은 그래도 한 일주일 또는 2주일 정도면 어느 정도 숙달이 된대요. 그런데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그 일주일, 2주일을 넘기지를 못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에서의 실직자가 농촌에 와서 그냥 일주일도 못 넘기고 며칠 대충 일을 하고 가면 농촌에서는 그 뒤치다거리가 너무 많아서 더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박도 어떻게
어떻게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A급 수박이 되고 B급 수박이 되는데 막 대충 해가지고 다 B급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수박 농가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책, 즉 도농 간의 실직자를 이렇게 하는 정책은 매우 이상적으로 보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판명이 난 거죠. 다섯 번째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식량 안보라든지 기후 위기의 관점으로 우리의 농업, 농촌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식량 안보와 관계돼서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조금 더 높이는 거, 어느 정도는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인식이 생겼고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농촌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어떤 인식이 생긴 거죠. 외국에서도 특히 EU 쪽에서의 어떤 인식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환경 친화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농식품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농업 부분은 국가의 중요한 사회적 기반 토대잖아요. 그러므로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 조건을 보호해주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더 환경 친화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럽연합의 그 농식품 체계를 만들자라는 어떤 주장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제 자체와 관련된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이 제도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3개월짜리 비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5개월짜리 비자도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기 비자 C4로 시작을 했는데 3개월이 너무 짧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어서 계절 근로 E8이라는 비자가 생기면서 5개월 체류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2019년 12월에 만들어졌지만 바로 그 다음 달인 2020년 초부터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거의 쓰이지 못했죠. 두 번째 변화는 국내 체류 동포라든지 외국인한테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제를 허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원래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데려오는 방법이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외국하고 MOU로 직접 데려오는 방법,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의 모국에 있는 친척을 데려오는 방법, 결혼 이민자의 국내에 있는 친척을 계절 근로자로 쓰는 방법. 그런데 이 세 가지 방식 말고 국내에 있는 체류 동포, 즉 중국 동포라든지 또는 국내에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 3월에는 코로나19가 이제 계속되니까 이러한 한시 계절 근로자 제도를 계속 연기해주는, 즉 상시화하는 그렇게 또 정책이 변화했습니다. 한시적 계절 근로자 제도를 이렇게 상시화하는 거 말고도요. 계절 근로자 제도에서도 또 성실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실 계절제라든지 농업 이민 비자 도입도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법무부가 발표하게 됩니다. 2021년 12월에는 인구 감소 지역 등 농어촌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계절 근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대상 외에 그 유학생이라든지 또는 뭐 현지의 정세 불안으로 특별 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아프간인들도 계절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떤 정책도 발표되고 해요. 그래서 비취업을 서약했던 방문 취업 동포라든지 문화 예술이라든지 뭐 구직 자격 이런 외국인까지 다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식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가 돼요. 그리고 2022년이 되면 계절 근로자의 인원이 대폭 확대가 돼요. 그래서 88개 지자체에 10,000명 이상이 이제 배정이 되고요. 또 하반기에는 84개 지자체에 7,000명 이상이 배정이 돼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이전과 비교하면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변화는
2022년 올해부터 공공형 계절 근로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연구팀이 2020년에 이제 보고서를 쓸 때 현재 농촌에 있는 제도들은 상시 고용이 가능한 고용 허가제가 있고 3개월 또는 5개월짜리 그런 계절 근로자가 있지만 굉장히 영세한 농가도 외국인을 쓰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제도는 큰 돌덩어리도 공급이 되고 자갈도 공급되지만 작은 돌멩이나 모래 같은 게 지금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 방식의 파견제 방식을 좀 검토해 달라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가 이제 시범 운영되면서 이 공공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22년 상반기에 충남의 부여나 전북의 무주 그리고 임실 3개 지역에서 이제 실시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충남 부여라 그러면 부여에 있는 여러 농협 중에 어떤 한 농협이 계절 근로자로 뭐 예를 들면 60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에 이제 파견하는 방식의 제도인 거죠. 그래서 22년 하반기에는 전북의 진안군이라든지 충남의 아산시 이렇게 2개의 지자체가 또 선정돼서 그 지역의 농협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제도의 의의는 기존의 고용 허가제의 기본 틀을 준수하면서 제도를 이제 설계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의는 이 제도가 영세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정말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나라 농촌의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리는 데에도 기여를 해요. 이제 세 번째 기여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그래서 산재보험이 이렇게 의무화된 것도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거죠. 그런데 이 계절 근로자 외국인들은 3개월 있거나 또는 아직까지 길게 있으면 5개월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건강보험을 들 수 없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들으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건강보험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직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의의는 농업 부문에서 늘 문제가 됐던 숙소 문제를 계절 근로자 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제도는 처음부터 숙소 지침을 굉장히 엄격히 해서 숙소 지침에 미달되는 농가에는 계절 근로자를 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2022년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역의 농협이 한꺼번에 계절 근로자 한 60명을 받아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 그 읍에 있는 어떤 그런 숙소에 그러니까 60명을 함께 묵게 하고 그 사람들이 뭐 식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2명씩 또는 4명씩 있을 때 문제가 자전거로 작업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분들이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60명씩 한꺼번에 움직이면 마을 버스가 이렇게 돌면서 이쪽 농가에 2명, 이쪽 농가에 4명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겠죠. 그래서 숙소 문제라든지 뭐 음식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가 개선될 여건이 생긴 거죠. 이제 계절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을 3가지 정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법적인 문제인데요. 이 제도는 아직까지 그 법률상의 그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문제가 그동안 지적되었어요. 그래서 2022년 9월 8일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그때의 출입국 관리법에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 계절제가 기초지자체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많이 준다라는 어떤 문제점이에요. 저희 연구팀이 2018년 조사했을 때도 그 문제를 지적했었고요. 2020년 보고서에서도 그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제 운영이 기초지자체 공무원한테 이제 부담이 되는데 3개월 또는 5개월의 업무니까 3개월 또는 5개월의 업무를 위해서 전담 공무원을 충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순환 또는 겸임 보직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전문성이 부족하겠죠. 그다음에 겸임 보직을 하니까 업무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적들이 생기자 전담 공무원을 뽑는데도 이제 생기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한테 이거를 하라라고 했을 경우 지자체장의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제도가 영세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이거를 이제 이 업무가 너무 과하니까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열어달라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 또는 뭐 인건비가 너무 세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를 신청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특정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탈 문제예요. 그래서 법무부가 2022년부터 즉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외국 지자체와 MOU를 맺을 때 귀국 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럼에도 현재까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계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탈한다라는 문제인 거죠. 물론 이 제도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들어온 규모가 작아서 이탈률도 매우 낮았어요. 2018년 상반기까지는 이탈률이 한 4.5%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 보고서에서도 계절을 한 20명 쓰는 데에는 이탈이 별로 없는데 100명 이상 쓰는 데에서는 이탈자가 더 발생했다라는 어떤 지적을 했고요. 특히 올해에 계절을 굉장히 많이 확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에 이탈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계절 근로자들이 핸드폰 또는 SNS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이탈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계절 근로자 제도가 확대되면서 계절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죠. 이러한 이탈에는 브로커의 개입이 가장 중요한 이탈의 원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침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안 되고 국외에서도 안 되고 모든 민간업체, 즉 브로커의 개입이 안 된다고 지침에서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브로커의 개입이 근절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행했던 그 여러 지자체에서도 국내외 그 중개업자들이 개입돼서 수수료를 받고 있었어요. 민간 중개업자가 개입되면 이들은 근로자한테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수료를 지불한 계절 근로자는 그 수수료만큼을 또 보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절 노동자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등록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상과 같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계절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 법적인 문제,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업무가 너무 크다라는 문제, 그 다음에 계절 근로자의 이탈 문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